자,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거 재능일까요? 노력일까요? 여러분, 노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어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일 국어 강사 김두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화작, 문법, 비문학, 문학 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세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다 같이 가보실까요? 이제 기본적인 공부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인드셋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나 학생분들이 되게 생각하시는 게 국어는 사실 타고나야 잘하는 게 아니냐, 특히 재능빨 아니냐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어는 노력이 확실히 중요한 학문이고, 언어라면 더더욱, 언어는 국어뿐만 아니라 언어는 다 대부분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는 게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생들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렇다는 건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면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모의고사를 보면 5, 6등급의 위치에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능을 봤을 때, 현역 때 결국에는 한 문제 틀리기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공부하면서 지금은 심지어 과외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올라갔느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첫 번째로 화법과 작문이에요. 화법과 작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속도랑 정확성입니다. 사실 화작이란 게 말로 이루어져 있죠. 무언가를 많이 안다라는 것보다는 거기서 어떤 걸 잘 캐치해내느냐, 어떤 정보를 잘 빼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문제량을 많이 늘렸어요. 실제 문제와 선지가 있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 지문에서 얼마나 잘 빼낼 수 있느냐를 위해서 말했죠. 속도와 정확성, 그걸 위해서 문제량을 많이 늘렸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를 낼 만한 포인트인가 잘 캐치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많이 연습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문법은 사실 암기가 거의 95%라고 생각을 해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출제 연도별로 모의고사랑 수능 문제를 보면 사실상 그 해의 트렌드라고 하죠. 어떤 파트가 다른 파트랑 엮여서 다뤄지더라, 그런 부분들을 주로 암기하시고 문제를 풀면 사실상 거의 다 맞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고교 문법서 책을 아예 사서 거의 문제가 나온다 싶은 것들은 다 손으로 써서 외울 정도로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예시예요. 문법은 내가 예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주로 나거든요. 예를 들어 비음화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것들이 앞이나 뒤에 있는 비음에 의해서 비읍, 디귿, 기역이 미음, 니은, 이응 등의 비음으로 바뀌는 걸 비음화라고 하고, 국물이 국물로 발음되거나 각막이 각막으로 발음되는 게 비음화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저는 그때 그게 암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암기를 할 때 단일 파트만 공부를 하는 것보단 엮여서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있거나 뭔가 내가 헷갈릴 만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같이 묶어서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어간 어미 vs 어근 접사가 있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어간과 어근의 범위가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자기가 손으로 쓸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외워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좀 더 유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좀 더 성적을 올리기에 유용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문법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경우는 그 규칙과 예시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딸려있는 선지만 보고도 완벽하게 판단해낼 수 있어서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암기가 가장 중요하고 나만의 예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충분히 암기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이 선지만 보고 판단한다고 여러분도 다 선지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알아두면 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뒤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여러분들은 문제도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법에서 시간을 줄이고 나서 뒤에 나머지를 풀 수 있는 그런 효자 파트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비문학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비문학을 공부하려면 글을 대하는 자세부터,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비문학이라는 게 글이 길잖아요. 엄청 길어요. 요즘에 정보도 굉장히 많죠. 처음 보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법, 경제지문 같은 게 나오면 그냥 풀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더 굳어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속도도 더욱더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암시를 걸었어요. 자기 암시를. 아,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유식한 척 할 수 있겠다. 제가 흥미를 가지도록 암시를 걸었던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지문을 받아들이는 속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비문학 공부에 들어가 봅시다. 자,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비문학 공부에는 내가 단기 기억 능력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긴 지문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여기 여러분의 머리에 다 넣어서 기억을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때까지. 그러면 읽고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길어져가는 지문에 대비할 만큼 뇌의 단기 기억이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체크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나오는 정보들을 알기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나만의 표시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체로 공부 방법이자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몸에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 인물의 이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문학 지문을 봤을 때 사람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바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고 넘어갔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타고라스는 P, 에우아틀로스는 E라고 미리 설명을 해줬지만 이렇게 약칭을 붙이는 거, 약칭을 붙여놓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의인데요. 내가 모르는 법칙이나 모르는 용어에 대한 정의,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네모를, 지금 여기 기판력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제 그 뒤에는 기판력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뒤에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라는 식의 특징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내려가다 보면 사실 원래는 그러나 라고 해서 표지를 줘야 되지만 그러나가 없이 다음 문단에서 저는 그러나가 들어갈 자리나 그러나가 있으면 세모, 역전되는 구간에 세모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 라는 새로운 조건이 주어졌죠.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는 정반대의 경우가 나왔어요. 물결 표시를 치고 다음을 읽으러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은 정의와 그 정의와 반대되는 것들이 꼭 문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체크를 해놨으면 아, 얘가 정의고 얘가 그에 반대되는 또 다른 특징이구나 를 체크를 했으니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제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보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2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건 세모 표시하고, 4번을 내려가 보면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기간이 다 지나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위에서 아까 표시했던 기판력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선지가 나왔죠. 세 번째는 표지인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순서들이 나오면은 항상 그 위에다 숫자를 크게 써서 표시를 하고 넘어갔고, 또한 뭐 특히, 그러나, 만약에 이런 언어적인 표지들이 나올 때도 항상 표시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여기 지금 콘크리트 지문에서 예시를 보면은 어디 갔죠? 여기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서 분명히 역전될 거예요. 그래서 세모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다가 특히에 표시를 해줘요. 왜? 특징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밑에 또 내려가다 보면 다만에서도 뭐가 역전이 되겠죠? 앞뒤 내용이 다를 거라는 거 인지를 하고 세모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또 안에 플러스, 앞에 내용이 나왔고 뒤에 또한 뭐뭐 또한 그러하다 라는 서술을 했으니 당연히 플러스라고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숫자 5개가 나왔다, 첫째부터 5째까지가 나왔으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네 번째는 변수 및 수치인데요. 경제 지문이나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오죠. 제일 문제 내기 좋은 파트예요. 예를 들면은 A가 증가하면은 B는 감소한다 라는 식의 서술이 있으면은 저는 먼저 A 표시하고 위로 화살표, 그리고 옆으로 가서 B 아래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어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변화했을 때 다른 게 어떻게 변화하는구나를 쉽게 머릿속에 그림처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정의나 수치 위에도 교집합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교집합이다 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들이 있죠. 거기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똑같아? 근데 네가 어디서 얘네가 바뀌는지를 찾아봐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떤 게 다른가를 체크를 간단하게 써놓고 넘어가면은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사실 비문학이라는 게 독해력을 길러야 잘 풀 수 있는 건데 단기간에 독해력을 늘리기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 빼서 문제에다가 적용시키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비문학은 머리보다는 눈이랑 손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손으로 표시한 다음에 문제에 넘어가서 적용을 하면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문학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2탄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혹시나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가 안 갔거나 또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손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2탄에서 봐요. 안녕.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국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모르시면
물어보시고